안녕하세요.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심재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랜섬웨어를 막기 위한 액티브 디렉토리 보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랜섬웨어 해킹 사고 소식이 연이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난리도 아닌데요. 송유관 업체가 랜섬웨어 걸려 휘발유 값이 폭등하기도 하고 세계 최대의 유가공 업체가 해킹에 걸려서 소고기 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랜섬웨어는 해커들 사이에서 아주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어서 앞으로 더욱 극성스러워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랜섬웨어 감염 사례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관리 솔루션인 액티브 디렉토리를 통한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액티브 디렉토리가 타깃이 되는지, 또 액티브 디렉토리를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는 퀘스트 소프트웨어 코리아의 최홍수 컨설턴트님이십니다. 최 컨설턴트님은 AD를 보호하지 않고 랜섬웨어 대응이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최신 랜섬웨어 사례, 다층 방어 체계에서의 탐지 체계와 AD 보안의 전략과 핵심 요소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우리 발표자를 만나보도록 하죠.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캐스트에서 그 솔루션 컨설턴트 하고 있는 최홍수라고 합니다. 네, 어서 예, 오세요. 자,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우리 음. 컨설턴트님 개인적인 자기 예.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아, 저요? 예,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요. 예, 원래 개발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도 했었고요. 엔터프라이즈 쪽에 개발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네트워크, 인프라 레벨의 어떤 트러블슈팅이나 성능 분석 같은 이제 그 컨설팅을 좀 오랫동안 했었고요. 이제 요 퀘스트에 오면서 요 AD 관련한 솔루션에 대해서 현재 컨설턴트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좋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주제가 조금 도발적이긴 하죠. AD를 보호하지 않고 랜섬웨어 대응 가능한가? 당연히 저희는 이제 대응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준비했고요. 근데 만약에 오늘 들으셨는데 진짜 AD 보호하지 않고 랜섬웨어 대응 가능한 거 아니야라고 하면 제가 이제 소개를 잘못한 거고, 진짜 AD를 보호하지 않고 랜섬웨어 대응은 힘들구나라고 하면 잘한 거기 네. 때문에 제가 평가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기 전에 회사 소개를 잠깐만 드리면요. 이제 퀘스트라는 회사는 미국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30년 이상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기준으로는 1.2조에서 1.3조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고요. 이제 비즈니스 영역을 보게 되면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내부적으로 이제 ISM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통적인 솔루션들이죠. 그래서 잘 알고 계신 토드라는 제품, 그다음에 최근에 인수한 ER윈이라는 제품, 그리고 CDC, 백업, 그다음에 패치 관리 솔루션, MDM 솔루션 같이 이미 시장이 잘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 영역이 ISM이라고 있고요.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드릴 제품이 이 영역에 속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매니지먼트 솔루션들, 그 다음에 무브라 해서 마이그레이션 솔루션들, 그 다음에 시큐리티라고 해서 보안 솔루션들이 온프라미스,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솔루션 영역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에 있고요. 세 번째는 원 아이덴티티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쪽은 계정 관리, 그리고 접근 관리, 그 다음에 패스워드 관리처럼 계정과 연결된 다양한 형태의 보안 제품들이 포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눴냐? 세 가지 영역의 매출 비중이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ISM,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원 아이덴티티라는 세 가지 영역이 퀘스트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영역에서 현재 가장 많은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 AD 관련한 보안 제품들이고, 오늘 설명드리는 제품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내부적으로 저희가 비즈니스 유닛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핵심되는 솔루션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제가 아는 로고들도 많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아마 DB를 많이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제 토드나 이알린 같은 제품들은 그렇죠. 굉장히 좀 많이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춘 500대 기업에서 95%가 퀘스트 솔루션을 사용 중이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아니면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은 회사들에서 사용하는 솔루션들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간략하게 회사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첫 번째 주제인 이제 최신 랜섬웨어 사례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그 보안 관련한 뉴스에 랜섬웨어라는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식상하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보안이 식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근데 그 정도로 랜섬웨어의 공격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항상 해외 사례를 설명드리면은, 그거는 해외 사례고 네. 국내는 틀리지 않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국내 사례를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작년 6월 25일 LG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하이닉스, 한온, 이랜드, 태성, 그리고 올해 현대자동차, CJ, LG, SL, LG. 엄청 많네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신문에 나온 게 이 정도면요. 안 나온 거 더 많겠죠?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 쪽에서 랜섬웨어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조직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메이즈 랜섬웨어 조직, 뭐 클롭, 네. 락비트, 도플, 아바돈, 콘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문화된 조직들이 있고요. 이런 조직에서 각 랜섬웨어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디테일한 그 자료를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보시면은 현대자동차는 북미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LG전자도 북미 법인이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닉스도 북미 법인 쪽에서 이슈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글로벌한 회사들이 해외 법인 쪽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있고 국내 쪽에서도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병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병원은 굉장히 좀 민감해야 될 그 정보들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또 보안에 대해서는 IT 투자나 보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안 좀 하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다가 솔루션 업체들은 병원은 재미없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강남 병원이 유명 병원이 성형외과입니다. 네.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병원에서 개인정보 유출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보통 랜섬웨어 하면은 큰 기업들 아니면은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일반 병원들도 굉장히 많은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런 이슈들이 많으니까 기사에서 권고가 있었겠죠. 그래서 작년 11월 22일 날 나온 권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본적인 것들은 뭐 랜섬웨어 걸리지 않기. 그래서 뭐 이상한 메일을 열어보지 말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기본이죠. 맞습니다. 거기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네. 그 뒤로는 그쪽에서 실제 그 분석했던 사례들. 그래서 총 5개 그 파일이 첨부가 참고 자료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랜섬웨어 대응 가이드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네. 것처럼 이상한 메일 열어보지 않기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백업하기. 그렇죠. 그 다음에 3, 4, 5번이 다 보시는 것처럼 3, 4번은 AD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일반적인 보안 분석. 네. 그래서 3, 4, 5번이 AD와 연결된 첨부 자료들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은 AD를 통한 게 많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은데요. 대부분 굉장히 많은 AD 관련한 보안 이슈들이 제조 쪽에서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는 보통 저희가 그 제조를 봤을 때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삼성 같은 데들은 굉장히 매출이 큰데 네. 보통 이제 중견기업 하게 되면 1조 이내의 네. 회사들이 있는데요. 매출 규모는 굉장히 큰데 실제 IT에서 투자하는 비용은 굉장히 작고요. 이익률이 낮다 보니까 투자도 좀 어렵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조 쪽에서 바라보는 메인은 설비지. 그렇죠. 좋은 설비가 와야지 좋은 제품이 되고 IT는 어떻게 보면은 그걸 서포트해주는 그렇죠. 조직이라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런 그 제조들이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윈도우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관리자는 굉장히 적고요. IT에 대한 투자는 적고 그 상태로 MS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AD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한 타겟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어택 사례 중에 SL 같은 데들이 이제 제조죠. 한온도 네.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최근에 또, 이거는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TTP라 해서 Tactics Technique Procedure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이제 공격 패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이거 샵 5는 5번째 그거고요.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5번째 시리즈로 AD 환경을 위협하는 공격 패턴 분석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사건 위주로 분석했다고 하면은 얘는 전체적인 사건들을 통괄적으로 해서 AD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다가 공격이 되는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나왔고요. 따로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따로 나온 겁니다. 이거는 2021년에 나온 자료고요. 한 달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사에서도 AD 환경에 대한 어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랜섬웨어 공격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런 보고서들, 그다음에 권고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실제 조금 그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랜섬웨어가 어떻게 걸리는지를 보면요. 랜섬웨어 중에 굉장히 유명한, 랜섬웨어도 그게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 랜섬웨어는 얼마를 벌었냐를 가지고 랭킹을 하게 돼 있는데요. 경쟁하는 거. 맞습니다. 예. 그 랭킹에서 상위에 있는 게 이게 류크 랜섬웨어입니다. 네. 예, 보시는 것처럼 3,400만 불을 벌었다는 거고요. 300억 정도, 340억 정도. 예, 맞습니다. 예. 요즘에는 이렇게 이쪽도 금액으로 다 이렇게 순위를 매기더라고요. 참. 예. 여기 보시면은 그게 이제 그 실제 공격하는 패턴들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모든 랜섬웨어 기본은 처음에 침투해 오고요. 그 다음에 크레덴셜, 그러니까 로컬 계정이죠. 로컬 계정을 탈취하고 네. 그걸 통해서 스캐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캐닝하게 된 정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격 대상을 하게 되는데 이때 AD가 다 스캐닝이 되면 AD가 타겟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AD를 타겟으로 해서 AD의 권한, 높은 권한의 계정을 탈취하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AD에 연결된 모든 단말에 대한 어택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걸 그렇죠. 기반으로 네. 해서 단말을 어택하던가 아니면 그 단말을 통해서 시스템에 들어가서 공격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다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서 3번, 7번, 11번이 다 AD 관련한 정보들 수집하고 네.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트랙포 트로이잔이라는 건데요. 얘는 전문적으로다가 AD의 계정 정보를 탈취해주는 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단말이 5,000대가 있다라고 하면요. 단말 5,000대를 해킹하려면 예전에는 다 개별 단말을 다 공격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AD에 조인돼 있으면요. AD가 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D의 계정을 전문적으로 탈취해주는 어떤 봇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 3번은 미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NIST에서도 이제 얼럿이 있지만 FBI 얼럿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박스를 좀 쳐놨는데요. Audit the creation of the new account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AD에 어떤 신규 계정을 하나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오디팅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 AD에 계정 만들어지는 거 그 정도는 관리하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어택들이요. 우리는 모르고 있는 높은 권한의 계정을 생성해서 그 계정으로 어택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고요. 국내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계정이 결국은 우리가 AD를 쓰게 되면은 AD의 계정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FBI 얼러트 하는 것들도 이런 것들 AD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례 4번인데요. 사례 4번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재택근무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그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나 이제 은행 금융 쪽에서 많이 쓰고 계신 환경이 VDI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쓰죠. 근데 VDI에 만약에 시트릭스의 취약점이 있다. 그럼 공격이 대상이 돼요. 그렇겠죠. 가장 큰 문제는 VDI는 외부와 내부의 접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외부 시스템에 가려면은 내부 시스템에 가려면은 회사를 들어가다 아니면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들어가다 굉장히 어렵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VDI라는 거를 통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내부로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데 만약에 시트릭스 서버에 취약점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거를 통해서 어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고요. 이게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트릭스는 기본적으로 계정 정보를 AD로 서비스하게 돼 있어서
요게 시트릭스가 어택되고 시트릭스를 통해서 내부가 어택됐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케이스가 제가 알기로는 LG전자가 이런 형태로 해서 어택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가 공개된 건 아니지만 해외 쪽에 있는 그런 보안 분석 전문가 그룹이나 그런 게에서 분석한 사례를 보면은 그런 케이스로 된 거로 보이고 있고요. 예. VDA 환경에서도 결국은 AD가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AD를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희가 이제 그 나중에 닫힌 보안거 체계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떤 형태로든 외부와 접점이 생겨버리면은 네. 이거는 원천적으로 100%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겠죠. 이게 이제 보안이 네, 가지는 네. 딜레마죠. 영원한 숙제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고 내부의 참지, 대응 체계 여러 가지의 다층을 해서 결국은 보안을 높이는 수준이 있는데 VD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성이 높은 형태의 접근을 허용해 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밖에 같고요.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레포트 중에 트릿 헌팅 레포트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서는 글로벌하게 그 어떤 위협에 대한 헌팅을 했던 것들 중에 AD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거를 좀 서머리를 한 자료고요. 여기서 첫 번째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로그인 페일, 그다음에 센서티브 어카운트, 결국 이제 계정과 관련된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도메인 팔리시 체인지라 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 GPO라는 용어를 쓰고요. 여기에 그룹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룹은 아니고요. 그룹 오브 팔리시. 그러니까 팔리시의 그룹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룹 팔리시라고 하는 GPO 관련한 것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커버러스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AD라는 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 인증 서비스의 형태, 프로토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버러스 인증. 그다음에 네 번째는 웰로운 어택입니다. 그래서 트릿 헌팅, 그러니까 글로벌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보안에서 헌팅됐던 것들, 디텍트 됐던 거를 서머라이즈를 쭉 해봤더니 대부분은 계정과 GPO와 그다음에 인증 프로토콜 그리고 이미 웰로운 어택 형태로다가 이런 AD의 보안 위협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데도 위협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알려진 위협 같은 게 이게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알려진 위협이라고 딱 얘기를 하면요. 처음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패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은 틀립니다. 그게는 시스템 레벨의 알려진 위협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알려진 위협은 AD 서비스 레벨의 웰로운입니다. 약간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년마다 배포하는 디펜스 리포트라는 거고요. 2020년도 걸 보면은 요거는 어떤 그 기준으로 돼 있냐면은 아까 이제 저희가 뭐 랜섬웨어 조직들을 얘기 드렸잖아요. 거기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로빈후드, 메이즈, 포니파이나 이런 것처럼 랜섬웨어 형태별로다가 킬 체인이 어떤 식으로 수행되는지라고 쭉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크게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뉴저 어카운트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도 그렇죠.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계정에 대한 부분, 두 번째 GPO. 아까 말씀. GPO 맞습니다. 똑같죠. 세 번째 윈도우 기본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섀도우 IT 툴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윈도우를 딱 얘기하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냐를 얘기 드리면은 대부분 RDP 형태, 원격 데스크탑 형태를 많이 떠오르는데요. 실제 윈도우 안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손쉽게 보지 못하는 형태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컴 서비스, 그 다음에 RPC 서비스, SMB 서비스 같은 내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어택을 가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섀도우 IT 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시면은 그래서 MS가 쪽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랜섬웨어들은 미미캐치 같은 이제 해킹 툴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대부분은 윈도우에 있는 기본적인 툴들, 그 중에 섀도우 IT 툴을 이용해서 계정과 GPO 같은 보안 정책과 계정에 대한 어택을 통해서 랜섬웨어들이 그 내부적으로 전파된다라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까지를 쭉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얘기 드렸던 거는 랜섬웨어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죠?
그 중에서 AD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단말이 AD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AD는 중요한 타겟이 되고 있고, 네. 그럼 AD에서 중요하게 어떤 것들이 주 타겟이 되고 있냐라고 하면은 계정, 권한, 계정은 권한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 팔릿이라고 하는 보안 정책, 그 밑으로는 윈도우 기본 서비스. 네. 그러면은 내가 어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윈도우에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활용하기도 하고 전문 해킹 툴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어택을 하게 되고요. 어택의 중요한 그 대상은 계정과 GPO가 되고요. 계정과 GPO는 결국 AD에 있으니까 AD가 주 타겟이 되는 형태로다가 랜섬웨어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처음에 얘기 드릴 때도 이 내용들이 있긴 한데 왜 랜섬웨어의 AD가 주 공격이 대상이 되냐를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요. 저희가 이제 랜섬웨어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사이버 킬 체인에 보면은 리터럴 무브먼트라 해서 전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파가 될 때 보통 이제 수직 전파와 수평 전파가 있는데 대부분은 수평 전파를 통해서 수직 전파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평 전파는 단말 투 단말로 네. 이루어지는 거고요. 수직 전파는 단말에서 시스템으로 가는 건데 대부분은 중요한 시스템들은 허용된 단말에서만 접근이 되는 네, 그렇죠. 통제 정책들을 다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들어가려면 특정 단말로 이동해야 되는. 관리자 컴퓨터를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랜섬웨어가 가진 특징인데 네. 우리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단말을 다 해킹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단말 투 단말의 이런 그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서 단말 투 단말로다가는 뭐 연결을 못하게 한다든지 네, 네, 그런 거. SMB를 막는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D는 그 통로가 되는 거죠. 네. 그러기 거쳐가면 다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AD를 어택하고요. 예전에 어택해서 계정을 탈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을 했는데 요즘에는 AD를 어택한 다음에 그룹 팔릿이라는 정책을 내리게 되면은 각 단말의 보안 정책들이 무력화되는 네. 게 있어서 그룹 팔릿을 만들어서 보안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어택하는 형태로다가 많이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해킹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공격하는 비용과 막는 비용에 대한 그 밸런싱을 어떻게 가져가냐. 네. 만약에 우리가 10의 비용을 들여서 20을 얻으면 공격을 하지만 10의 비용을 들여서 5를 얻으면 공격하지 않는다. 낭비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AD는 공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베네핏이 좋은 네, 거죠. 효율적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 공격이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거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엔지니어 워크스테이션에 들어가는 거죠. 네. 결국은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어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단말이던 특정 시스템이 어택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단말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런 형태로다가 어택이 그 공격이 침해가 일어나는데 그때 단말에 대한 어떤 중요한 공격 대상의 정보를 얻기, 권한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AD다. 그래서 AD가 글로벌하게든 국내에서든 굉장히 많은 공격의 주 타겟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팩트입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보안 위협 사례들, 그다음에 레포트된 것들, 분석된 것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AD가 가진 특징들, 국내에서 현재 그 예전에는 많이 있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단말들이 다 AD에 조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진짜 AD가 좋아서 쓰는 것도 있지만 MS가 가지는 정책상 윈도우 10에 대한 매니지먼트나 아니면은 효율적인 어떤 통합 인증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AD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AD가 많이 확장이 돼요. 네. 그러다 보면은 AD 환경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그 기업이 10군데 있는데 AD를 한 군데만 쓰고 있다. 네. 라고 하면은 사실은 해커 입장에서 열심히 우리 개발하시다가. 그렇죠. 그래서 국내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런 AD 공격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근데 이게 2020년대부터 해가지고 2019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키사에서 권고가 됐고요. 그래서 공격들이 국내에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아마 2021년에 굉장히 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형태로 일어나고 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결국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AD 그 운영자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안 담당자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AD와 조금 연관이 적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실 수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의 회사에 가지고 계신 AD는 그러면 안전하냐? 안전하길 바라는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에이드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네.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서요. 저희가 NIST의 사이버 프레임워크 5가지가 있죠. 아이덴티티, 프로텍트, 디텍트, 리스판스, 리커버가 있는데요. AD는 그 중에 3가지 영역에 좀 영역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아이덴티티라는 영역에는 어세스먼트 영역이 좀 있긴 한데요. 국내에서는 어세스먼트는 보안에서 약간 좀 다른 영역이라서 그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텍트가 있는데, 프로텍트는 결국 안전하게 운영하냐는 것. 이 프로텍트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냐, 그거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냐, 네. 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섀도우 IT 툴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AD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AD 서버 안에 실제 어떤 형태로 서비스를 어떻게 해서 AD에 영향을 줄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아마 보셨던 분들은 보셨을 수 있는데 PC EXEC라고 하는 프로세스, 리모트 프로세스를 인보케이션하는 툴들이 있습니다. 네. 걔를 쓰게 되면 SMB 프로토콜로 다 프로세스를 인보케이션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인보케이션해서 내부적으로 파워쉘을 수행하고 이 파워쉘을 통해서 크레덴셜을 탈취해 갈 수 있는 어택이 있으니 이런 것들이 우리 쪽 AD에 어택할 수 있는 통로로 있구나라는 인지할 정책을 만드는 게 프로텍트 개념이고요. 근데 이게 서비스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SMB가 취약하다라고 하는데 AD 서비스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SMB 프로토콜이 이네이블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디텍트죠. 탐지 체계가 필요한 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업 같은 복구, 그 다음에 리스판스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은 분석 체계.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프로텍트에는 하드닝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안전하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막고, 거기에서 막지 못하거나 아니면 리얼에서만 확인이 되는 것들은 탐지 체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대응 체계, 분석 체계 만드는 3단계가 AD 보안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근데 제가 이걸 얘기 드리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요거는 이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을 제가 좀 이미지를 넣어봤습니다. 네. 예. 우리는 이미 접근 통제도 있고, 백신도 있고, 패치도 있고, 그래서 AD 서버 잘 하고 있는데 왜 이게 무슨 보안이 더 필요하다는 거냐? 지금 이런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시스템 보안입니다. 그러니까 네. OS 레벨의 보안이죠. 네.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건 서비스 보안입니다. 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부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백신을 한다는 얘기는 OS 레벨의 이상 프로세스가 돈되든지 그런 것들을 디텍션하는 거고요. 네. 패치는 OS가 가지는 취약점들을 없애는 거고요. 네. 접근 통제는 OS의 RDP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통제를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가 다 해놨어요. 네. 근데 누군가가 어택을 했는데 WMIC로다가 어택을 했습니다. 네. 아니면 RPC로 어택을 했어요. 네. 통제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아. 이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한 MS가 얘기하는 섀도우 IT 툴이고요. 네. 이걸 통해서 어택을 한다는 얘기죠. RDP도 우리가 보통 보면은 공격 대상에 있긴 한데 RDP는 생각보다 잘 막아져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서비스 개념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스템 개념은 약간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IIS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걔가 80으로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더니 우리는 IIS를 굉장히 좀 잘 보호하고 있어요. 거기에 파이어월도 놓고요. 거기에 윈도우 위에 패치도 하고요. 네.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접근 통제 다 해놨습니다. 네. 근데 80으로 서비스 하잖아요. 네. 그럼 80으로다가 SQL 인젝션 같은 어택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걔는 80이라고 하는 웹 서비스의 보안이 필요한 거예요. 네. 에이드 동일합니다. 에이드도 서비스이기 때문에요. 네. 서비스 레벨로 들어오는 어택들이 있거든요. 이게 보호돼야 되는데 이게 시스템 레벨의 보안과 서비스 레벨의 보안이 서로 혼재되다 보니까 시스템 보안이 돼 있는 거를 서비스 레벨 보안돼 있다라고 약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주 공격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AD가 있으면요. 보통 시스템 접근 통제 관점에서 보면은 시스템 접근 통제는 RDP고요.
근데 그거 외로 우리가 SMB, RPC, WMI 있고요. 이제 밑에 제가 캡처를 하나 넣었는데 요게 이제 아까 우리가 기사에서 했던 TTP 5번째 AD 그 어택 포인트에 보면은 익스큐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은 SMB 포트, WMI, 파워쉘을 통해서 원격으로 수행하지 네. RDP를 들어가가지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서비스 레벨. 그러니까 서비스가 동작하기 위해서 아니면 윈도우 내에 있는 섀도우 IT 툴을 이용해서 어택하는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 막아야 되고요. 필요하면 탐지 체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네. 개념이 AD 보안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저희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알았어. 서비스 보안은 그런 거야. 그러면 서비스 보안을 잘하면은 굳이 뭐 탐지가 필요해? 라는 또 그 두 번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설명드릴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모든 거는 막을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못 들어오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은행이에요. 우리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네트워크 라인을 다 끊어버리면 네. 안전합니다. 네. 그러면은 해킹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요. 건물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네트워크가 필요 맞습니다.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SMB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AD는 SMB 프로토콜을 쓰고 있는데 네. 그럼 항상 SMB가 가지는 취약점들은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SMB를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지 체계는 이렇게 막을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 탐지 체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웰론, 아까 얘기드렸던 알려진 위협들이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AD라는 서비스 안에는 알려진 위협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막는 거라. 그 다음에는 정책 기반. 이게 정책 기반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AD를 보완할 때 좀 어려운 것들이 정상과 위협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기반이라는 두 가지 위협들은 탐지 체계로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래서 AD 보안 위협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알려진 위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책 기반 위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협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누군가가 사용자 계정을 만들었어요. 이게 위협이냐 아니냐. 아까 FBI에서는 분명히 새로운 관리자 계정이 만드는 거 오디팅을 하고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에 얘가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상황에 따라 틀린 겁니다. 근데 봤더니 이 사용자 계정을 원래는 그러니까 관리자 PC에서만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일반 단말에서 사용자 계정 만들었다. 위협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AD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정책 기반 위협은 이 중에서 여러 가지 행위 중에 위협이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룰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정책 기반으로 룰을 만드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봐야 되는 데이터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하나씩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보시면은 알려진 위협과 정책 기반 위협은 다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알려진 위협은 이미 패턴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얘는 바로 대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행위하고 있는 단말을 막다. 아니면은 거기에서 한 행위들을 바로 계정을 생성했으면 계정을 사용을 금지시키다. 네.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정책 기반 위협 같은 경우는 정책이라는 거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단말에서만 관리자 계정을 써야 돼라고 했는데 B라는 단말에서 실수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 번의 사용자 개입이 조금 필요하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실제 위협인지를 판단해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단말을 막는다는 건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대응이지 않습니까? 네. 단말에서 작업을 못 하니까요. 일을 못 하죠. 맞죠. 근데 현업에서 막 업무해야 되는데 짜증나는.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 번의 그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응으로 가고요. 그리고 그 위협이 가능성 있는 행위는 주기적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왜 이걸 주기적으로 검증해야 되냐면은 대부분의 우리가 위협들은 우리가 백신을 쓰지 않습니까? 백신을 쓸 때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 패턴으로 돼 있지 않은 위협들은 검증할 수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얘가 패턴을 그럼 다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안 만드는 거 아니고요.
패턴화가 어려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나오거나. 그럼 그럴 수 안 되지 있죠.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그겁니다. 패턴화하기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실제 사례를 얘기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왔더니 우리가 행위들이 있는데 봤더니 A라는 단말에서 자꾸 사용자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사용자 생성하는 것들이 이거는 나중에 분석했더니 이것들은 우리가 계속 체크하기 어려우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봤더니 위협이 될 수 있는 거 있어 라고 하면 얘는 그냥 정책 기반으로 그런 룰을 정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생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행위로만 봤는데 이거는 위협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정책으로 만드는 거고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되는 거고요. 네. 그럼 회사 내에서는 정책을 만들고요. 이 정책들이 잘 지켜지는지를 보고 그 다음 위협 있는 행위들을 주기적으로 탐지해서 정책을 또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정책들을 잘 웰디파인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지를 체계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AD 보안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다 보면은 도대체 정책 기반 위협은 뭐냐 하는 또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운영적인 측면과 위협의 중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상적인 운영 범위에 있을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관리자 계정 A라는 사용자한테 관리 계정을 줬습니다. 네. 대부분의 위협들은 이렇게 관리자 계정을 탈취해서 아니면은 일반 사용자 계정한테 관리자 권한을 줘서 어택을 하는 네. 경우도 있는데 네. 이게 정상적인 운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신입사원이 관리자가 된다든지.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새로운 관리자가 와서 줄 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두 가지가 영역이 겹치는 네. 영역들은 이거는 위협으로 볼 수도 있고 운영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네. 그럼 여기에다가 룰을 줘서 이런 행위들 중에 이런 것들은 위협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거가 될 수 있다. 요게 정책 기반 위협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룰을 정의하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 회사 그 내에서 룰은 사람이 정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회사 내의 그 정책이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룰을 정하는 기준을 뭐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MS 같은 데는 이제 Privileged Access Strategy라는 이제 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어택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그 경로가 있는데 첫 번째가 AD를 직접적으로 어택하는 경우, 네. 두 번째가 관리자 단말을 직접 어택하는 경우, 세 번째가 일반 단말에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경우 세 가지를 보고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그 어택 경로는 일반 단말을 어택해서 네.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던 관리자 단말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시스템을 어택하는 형태로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이 세 가지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기반 위협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 단말, 관리자 단말, 서비스가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마다 약간씩 틀리고요. 요거에 맞춰서 저희가 정책에 대한 정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시간이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고 제너럴한 세션이다 보니까요. 네. 아직 딥하게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이런 형태로다가 정책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협 가능성 있는 것들은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어떤 거냐면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사전에 정의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네. 문제인지 아닌지. 그런데 행위 자체는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택일 수도 있고요.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객사에서 있었던 케이스는 뭐냐면은 그쪽에서 온프라임에 AD가 있었고요. 온프라임 AD를 애저 AD로 연결을 시켰죠. 네. 그랬더니 애저 AD에 있는 정보가 온프라임 AD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의 윈도우 헬로우가 로그인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AD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어택들이 있는데 그 우리가 다 사전에 체크해서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거는 할 수 어렵죠.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쪽 시스템에 와서 크리티컬한 레벨에 있는 이벤트들 변경된 게 있어? 라고 쫙 리스트업을 하게 되면 뭔가 쭉 뜨겠죠. 그럼 거기서 봤더니 이게 왜 변경됐지? 이게 봤더니 윈도우 헬로와 연결돼 있네. 네. 이거 누가 변경했지? 이런 것들로 역추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 AD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협들을 사전에 정의해서 룰을 만든다는 거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들은 리얼타임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저번 주에는 10건의 크리티컬 레벨의 이벤트가 있었어요. 변경이. 봤더니 아 이거는 정상적인 거고 이건 조금 이상하네. 네. 라고 했더니 오늘은 갑자기 20건이 발생했는데 이번 주에. 음. 그러면 저번 주에 없던 것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중에 봤더니 아 이것들은 보니까 우리가 룰로 디파인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 걔는 정책 기반 룰로 만들어서 하나의 위협으로 다 정의하는 그런 루틴에 있는 것들이 세 번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까지 아 그래 뭐 여러 가지 좋아. 그러면은 해야지. 그렇죠. 그럼 퀘스트는 도대체 어떻게 준다는 거야? 네. 뭐 문서를 준다는 거야? 뭐 어떤 거를 준다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퀘스트가 가진 솔루션을 설명드리면은 그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해서 처음에 프로텍트 해주는 제품이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GPU가 있고 액티브 로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AD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GPU라고 하는 정책, 그 다음에 계정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계정이라고 하는 계정과 권한이잖아요. GPU는 GPU에 대한 통제, 액티브 롤스는 계정에 대한 통제, 사전에 통제를 해서 보완을 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핵심 제품, 저희가 이제 계속 AD 보완에서 핵심 제품은 이 디텍트 해야 되는 제품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알려진 위협, 정책 기반 위협, 아니면 분석 체계를 만드는 핵심 제품은 체인지 오디터라는 제품이 있고요. 만약에 AD 전문의 복구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리커버리 매니저라고 하는 AD 전문 복구 솔루션에서 총 현재 저희가 4가지 제품을 AD 보안 영역의 주 그 솔루션으로 포지션 해놓고 있는데 이 중에 핵심 제품은 디텍트 탐지 체계를 만드는 체인지 오디터라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릴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디텍트 체계를 만들고요. 그걸 통해서 프로텍트 체계를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보호하고 디텍트 해야 되지. 왜 디텍트하고 보호하라고 하는지 좀 약간 순서가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프로텍트를 하려면요. 어떤 것들이 프로텍트가 필요한지를 도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재 대부분은 가시성 데이터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인지 오디터라는 걸 통해서 위협 체계를 만들고요. 분석 체계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위협이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주로 프로텍트 해야 되겠다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기가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인지 오디터를 먼저 통해서 탐지 체계랑 그다음에 분석 체계를 만들고요.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룹 팔리시에 대한 그 보안이나 아니면은 계정에 대한 보안 중에 계정 보안은 잘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봤더니 그룹 팔리시가 좀 취약하네라고 하면 그룹 팔리시 보안 체계를 더 강화하는 형태로 해서 약간의 리버스 형태로다가 저희가 보안을 구축하기를 좀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AD 보안이 잘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는 보안 정책이 잘 정립되어 있냐?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보안을 얘기할 때 저거죠. 보지 못하면 보호할 수 없다. 네. 알아야지 저희가 할 수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시스템이든 서비스든 계정이든 권한이든 이런 보안 정책들이 잘 돼 있는지 AD가 가진 취약점들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알려진 어떤 어택 포인트에 대해서 정책들을 잘 가지고 있는지가 첫 번째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들에 대한 가시성을 갖고 있는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경로를 통해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알려진 위협들은 무조건 막아야 되죠. 얘는 이미 알려진 것들이잖아요. 그럼 알려진 위협들에 대한 탐지 체계는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정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사람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정책을 만들었으면은 이게 잘 지켜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말에서는 아까 저희가 그 키사 예를 들었잖아요. 이상한 메일을 보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다 안 보는, 그렇죠. 그러면은 누군가는 진짜 이상한 메일을 보는지 안 보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더 좋은 거는 이상한 메일이 안 오게 첨부 파일에 이상한 것들이 있는 먼저 걸러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만든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체계가 있냐. 그 다음에는 당연히 탐지 체계도 필요하고 분석 체계도 필요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문제 분석할 수 있는 네. 체계를 만들고 있냐. 이 5가지를 한번 운영하고 계신 AD이나 아니면 보안 쪽에서 체크해 보시면은 우리 쪽에 보안이 잘 되고 있냐에 네. 대한 어떤 스코어링을 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5개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뭐 여기까지 좀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AD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용어도 조금 낯설 수 있는데 네. 간략하게만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보안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외부에서 내부로 다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공격이죠. 네. 공격은 현실적으로 100% 막을 수가 없고요. 어떤 형태로든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경로는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단말 하나가 해킹이 됐다라고 하면 이 단말에서 내부로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전파,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서 내부로 공격 오는 걸 막는 건 1차 관문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에서 전파되는 거를 탐지하는 건 2차고요. 네. 그다음에 전파가 돼서 서비스 영향이 있으면 대응하는 것들은 3차인데 저희가 오늘 얘기 드리는 AD 보안은 2차입니다. 결국 우리가 외부에서 내부를 공격하는 것들을 막을 수 없다면은 다 막을 수 없다면은 결국 탐지 체계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그 내부에서 위협이 전파될 때 가장 중요한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은 AD고요. 그러면 AD가 보호되지 않으면은 결국 외부에서 내부로 침입해 오고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손쉽게 전파될 수 있고 그런 피해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네, 그래서 AD 보안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1차, 2차 대응의 핵심적인 어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AD 보안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시려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5가지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AD 보안이 잘 되고 있냐라는 네. 것들을 스코어링 해 보실 수 있다라고 네.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아유, 네. 질문이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요. 예, 예. 질문을 소개시켜드릴 예.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다 일일이 다 질문을 제가 전달드릴 예. 수는 없을 예. 것 같고 예. 뭐 한두 개만 먼저 제가 예. 전달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예.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예. 한 가이던스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 가이던스를 다 따랐을 때도 예. 예. 그 AD의 그 보안 위협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대부분의 가이던스는 정책적인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운영하라는 건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관리자 권한은 최소로 관리해라. 2개만 관리해라. 네. 뭐 아니면 최소로 관리해라라고 했는데 최소로 관리했어요. 그래도 관리자 권한이 탈취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정책, MS가 가이드하는 건 정책이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것들은 이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의 탐지 체계. 영역이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안하시는 분들은 보안은 뭐 한 개만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 개를 해야 되는데 네. 우선순위를 정해야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전체 우선순위 내에서 이 질문하신 분은 큰 네. 기업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방화벽 정도만 되어 있는데 네. 그 AD 보안은 그 우선순위 어느 정도 순위에 들어갈 것이냐라고 여쭤본 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우선순위의 가장 첫 번째는 누구나 알고 있는 위협을 방지하는 거고요. 프로텍트가 무조건 전제가 네,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드닝이죠. 네. 그러니까 프로텍트 개념에서는 막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거죠. 네. 그게 무조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디텍트 체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파이어월 정도만 돼 있으시면은 네. 아마 프로텍트를 조금 더 강화시키셔야 되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하면은 디텍트라는 거는 프로텍트에서 못하는 것들, 네.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형태로 들어오는 공격들을 막겠다는 거기 네. 때문에 프로텍트를 조금 더 고민하신 다음에 디텍트 체계로 고민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네, 드릴게요. 이 제조업에 계신 분인 것 네, 같은데 네. OT망에서 AD 네. 서버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예. 그 OT망에서의 프로토콜도 함께 분석하는지 문의 주시면 이게 OT는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IT랑 프로토콜이 조금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OT 안에 있는 AD에 대한 타겟이 될 거고요. 네. 아마 OT 영역에 대한 거는 OT 보안 따로 영역들의 솔루션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OT 안에서도 AD는 운영되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거만 집중해서 하시면 되겠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컨설턴트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지금까지 한 50분 가까이 예. 그 진행이 됐는데 좀 아쉬운 내용은 추후에 그 퀘스트 측에서 질문 중에 답이 못 주신 것이 예. 이메일로 질문 주신 분들께 드리는 걸로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오늘 준비된 웨비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